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온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반갑고 기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쩐지 준비할 게 많아지고 긴장이 되고 심지어 부담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적 말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찾아왔을 때는 손에 과일 한 상자 들고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뭉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 짐부터 쏟아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냉장고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여닫고 화장실 불은 켜놓은 채 그대로 나가고 손주들은 소파 위를 뛰어다니고 엄마, 여기 이불 좀 더 있어? 아빠, 리모컨 어디 있지? 그 말들 속에는 배려보다는 익숙함이 가득했고 그 익숙함이 어느새 부담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싫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더 복잡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속에 담긴 5가지 이유를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도 식구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녀. 결혼 전엔 명확했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집안의 분위기, 다른 생활 리듬, 다른 기준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친정이나 시댁에 오면 그 새로운 기준과 방식이 고스란히 함께 따라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 어머님, 이건 저희 쪽은 좀 다르게 해요. 그 말들은 때로 이 집의 방식은 틀렸다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자식이긴 한데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완전히 식구도 아닌 그냥 편한 손님도 아닌 아주 미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애매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식보다 짐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녀가 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늘 방과 이불입니다. 아이 침대, 놀이매트, 기저귀 쓰레기통, 젖병 소독기, 아이 간식, 며느리의 화장품 가방, 사위의 슬리퍼까지. 하루 이틀 머문다지만 거실은 이미 점령당한 전쟁터가 됩니다. 부엌은 원래 우리 집 부엌이 아닌 것처럼 복잡해지고 냉장고는 손주 우유와 반찬통으로 가득 찹니다. 자식이 온 게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내 일상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심지어 침범당했다는 감정까지 듭니다. 그건 자식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졌구나 하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는 날보다 가는 날이 더 힘든 이유. 자녀가 온 날은 시끌벅적합니다. 정신도 없고 할 일도 많고 웃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건 돌아간 후입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진 조카 장난감, 화장실에 남은 수건, 씻기지 않은 컵, 절반 남은 반찬통, 이불을 털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건 그 조용함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이 돌아간 후엔 왠지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자식을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효도보다 당연함이 앞서기 시작할 때. 어릴 적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 한 잔 따라주며 엄마 힘들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 부모는 다시 기반이자 서포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집에서 밥 먹고 가면 되지. 냉장고에 반찬 좀 싸가도 되지. 효도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부담으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집에 오면 부모는 준비부터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사랑도 피로해집니다. 다섯 번째, 함께 있어도 정작 마음은 멀어졌음을 느낍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옛날처럼 다정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부모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보다 그저 같이 있는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애가 나한테 말을 먼저 한 거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식이 집에 온다 해도 설렘보다는 준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식이 밉거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참을성이 좋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집에 올 때 부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귀찮게 할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또 누워버렸네.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결혼한 자식이 집에 와도 그 집은 여전히 따뜻한 고향일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녀는 홀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순간부터 정희 씨의 삶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을 돌봤습니다. 정희 씨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고 학교 생활을 돕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정희 씨는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정희 씨는 그들의 성공을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하나둘씩 독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점점 커지는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 정희 씨의 삶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오겠다고 연락을 주었고 그때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날이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겠다는 소식에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것은 반가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고된 일들이 정희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희 씨는 몇 날 며칠을 걸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고 나면 그녀는 늘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로 인해 정희 씨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가고 난 뒤 며칠 동안은 몸져 누워야 할 정도로 몸이 고단해졌습니다. 올해 설날에도 정희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이틀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올해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매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결국 따라 나서는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며느리의 가족들도 부유한 편이어서 그들만의 명절을 보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바쁘다며 이번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점점 더 정희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상처받을까봐 혹은 불편해할까봐 정희 씨는 더욱 딸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 가족만 오기로 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정희 씨는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 집안이 북적거리며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만큼 정희 씨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음식이 끝없이 나가고 집안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정희 씨는 오히려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은 무심하게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돌보며 정희 씨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뭐 좀 먹을 거 있어요? 아들은 부엌으로 걸어가며 물었고 정희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희 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함께 설거지를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저희 좀 쉬고 있을게요. 어차피 명절인데 좀 쉬어야죠. 라며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혼자서 잔뜩 쌓인 설거지를 처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이 자식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기댄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정희 씨는 이번 명절이 끝나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집도 팔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편할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자식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이랑 땅을 팔고 올라가면 난 뭘로 살아가겠니? 그리고 너희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내가 들어가면 너희도 불편할 거야. 정희 씨는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그 제안이 쉽게 수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땅 팔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번 돈으로 모시겠다는 건데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아들은 정희 씨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산다고 해도 자식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 팔고 올라오면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때는 당신도 직장 그만두고 편히 살 수 있겠지.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희 씨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시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과 효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싶어 한다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마저 자식들의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서울에 가서 살면 너희도 불편할 테고 나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거절하세요? 엄마가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정희 씨는 아들의 말에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잖니? 엄마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쉬기는커녕 너희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해서 모시려 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난 자식들을 보며 정희 씨는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 씨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들은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난 여기가 좋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너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정희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지만 정희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면 자신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 씨는 우연히 아들이 또 다른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와의 대화였습니다. 당신도 엄마가 올라오시면 편하잖아. 당신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돈 걱정도 덜고. 아들의 말이 들려오자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싫다 그러네. 어떡하냐?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희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 안 와도 된다 그래라. 정희 씨가 갑자기 나타나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아들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만 불편한 줄 아니? 나도 너희가 오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으려는 생각밖에 없지 않니?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저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죠.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어미 도와줄 생각은 못해.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했니?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등골 빼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등골 빼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됐어. 잔말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정희 씨는 차갑게 말하며 아들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 보내고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내가 발벗고 잠자겠다. 그녀는 힘겹게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정희 씨는 홀로 남아 집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정희 씨. 그 결단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리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 자신이 가서 만날 것이고, 홀로 있는 시간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 결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떠난 뒤 집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이 선물해준 작은 장식품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썼던 추억의 물건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녀에게 행복한 기억과 함께 쓸쓸함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마저도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떠난 후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서, 뜨개질,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의 산책 등이 그녀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웃음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행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자식들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으며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언젠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결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을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버지 환갑이니까 가족끼리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여행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 형제끼리 갯돈을 만들고 항공권을 알아보고 단톡방이 북적이는 그런 시기.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렌터카가 나을지 패키지가 나을지. 며느리는 조용히 링크를 공유하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좋아요만 누릅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도 이런 날이 있네 하며 부모님 손을 꼭 잡았던 그날. 그런데요, 그 여행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지금 가족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고 형제들은 모임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말없이 김을 굽다 눈시울을 훔치셨습니다. 그때는 웃으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냐. 60세 이후 가족여행. 분명히 마음으로는 효도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기준 씨는 아버지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기획했습니다. 형, 기준 씨,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 총 6명. 형수와 매형은 처음엔 말을 아끼다 결국 끌려가듯 참여했고 기준 씨 아내는 여행 계획표를 밤마다 만들며 고생했습니다. 출국 전까지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했고 숙소도 괜찮아 보였고 단톡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맛집 링크와 현지 날씨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출발 하루 전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준아, 엄마는 그냥 니들 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다. 여행이야, 어딘들 못 가겠니? 가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기준 씨는 그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 안에는 어쩌면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단념도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트남 다낭으로의 4박 6일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고 숙소에서 본 바다는 멋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아침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형이 준비한 일정표에 따라 오전 8시에 숙소를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날 밤 잠을 설쳤고 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 하고 싶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아무 데도 못 가. 시간 아깝게 왜 이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고 아버지는 커피잔을 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일정은 강행군이었습니다. 계단이 많고 햇볕도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좀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형은 엄마만 챙기다간 일정 다 꼬인다며 앞서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기준 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는 그냥 숙소에서 너희랑 수박이나 먹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형수는 아이 때문에 따로 움직였고 매형은 피곤하다며 일정을 빠졌습니다. 형은 그런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왔으면 좀 같이 다니죠. 왜 맨날 빠져? 그 말은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머니는 조용히 가방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준 씨는 주방에서 어머니가 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그 모습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엄마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구도 생일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버지 환갑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 쪽지를 보며 기준 씨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말 없이 쪽지를 접었고 형은 일정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9시까지 이동해야 하니까 30분 안에 나가죠. 그날 일정은 전통시장 투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숙소에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 좀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조용한 단절이라는 것을. 시장에 다녀온 뒤 형수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향수를 사왔고 매형은 맥주를 사들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도착하기엔 너무 늦은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맥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날이 있는 것도 좋은 거지 뭐. 그 말엔 위로와 동시에 다가오지 못하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숙소 베란다에서 기준 씨는 부모님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니들 바쁜데 이렇게라도 온 게 어디냐. 그 말 역시 됐어라는 단어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불꽃놀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집 앞 공원이라도 괜찮겠다. 수박 썰어서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여행이지.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준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 마음보다 일정이 더 중요했던 걸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효도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의 속도와 마음에 맞춰주는 것이란 걸. 귀국 후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당연히 모두 피곤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형수는 단톡방에서 빠졌고 누나는 가끔 이모티콘 하나만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범한 말투로 오늘 김장 담갔어요. 된장찌개 했어요. 같은 메시지를 남겼지만 예전처럼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쁘다며 모임을 피했고 매형은 단체 모임 사진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준 씨는 그 단톡방을 바라보다 어느 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여행 중 부모님이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계신 사진.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쩐지 뒷모습 같았습니다. 기준 씨는 그 사진을 프린트해 액자에 넣어 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엔 가까운 데라도 셋이 가요. 아무 일정 없이 그냥 엄마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기준 씨는 그 여행이 끝난 날부터 진짜 효도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족여행이 상처로 남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여행 목적이 다릅니다. 부모는 그냥 천천히 한적하게 걷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느릿느릿 풍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이왕 비행기 값 썼는데 많이 보고 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군데라도 더 봐야지. 그래서 부모는 말없이 따라다니다 지치고 자식은 왜 저렇게 느리냐고 답답해합니다. 서로 맞춰주지 못한 하루가 쌓이면 그 여행은 쉼이 아니라 체력 테스트가 되고 감정도 차곡차곡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문제는 반드시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번엔 큰아들이 다 냈대. 아니, 반반 낸 걸 왜 지가 낸 것처럼 말하지? 부모님 귀에는 다 들립니다. 사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내 지출이 되어야 하지?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하죠. 이거 다 우리 카드로 결제됐는데. 돈은 침묵으로 흘러가지만 그 침묵은 결국 가족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여행에서 늘 어색한 건 확실히 가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인사할 타이밍도 애매하고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먼저 나서야 분위기가 풀리는 그런 구조. 그러다 한번 며느리가 휴대폰만 보고 웃었을 때 어머니의 속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족이랑은 눈도 안 마주치네. 여행은 그런 마음을 키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여행이 아니라 수발을 다녀옵니다. 아버지를 위한 여행이라지만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늘 어머니입니다. 아이 간식 챙기고 빨래하고 물 끓이고 형수 대신 밥 차리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을 걸. 웃는 얼굴 속에서 그 진심이 스며나옵니다. 5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 여행을 다녀온 이후 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따로 다니더라. 아버지는 큰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섭섭합니다.
그날 나한테는 왜 말도 안 걸었지?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좋았던 관계도 여행 하나로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은 효도가 될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나면 불편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가 사랑의 깊이를 정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환갑, 칠순, 팔순. 부디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는 부담보다는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걷는 효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따뜻하고 오래 남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겹게 초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피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느낌. 혹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한 마리 도리어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돌아와 오해와 거리감으로 되돌아온 적. 아니면 누군가의 집을 다녀온 뒤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작아진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방문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예절을 지키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존엄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것이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내 마음은 쉽지 않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정이 그리워서 간 건데. 이런 생각이 밤늦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왜 남의 집 방문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관계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방문은 관계의 무게가 됩니다. 박 선생님은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늘 정해진 시간에 단지를 돌며 걷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되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을 지나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교사였습니다. 40년 전쯤 함께 담임을 맡기도 했던 당시엔 둘도 없는 동료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 시절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박 선생. 이 근처 살아? 와, 반갑다. 한번 집에 와. 차 한잔하자고. 그 말이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며칠 뒤 손수 만든 도라지청과 함께 정 교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옛 추억,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맛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과 회상으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주 주말이면 빼놓지 않고 정 교사의 집을 들렀습니다. 한 번은 부침개를 부쳐 들고 갔고 한 번은 손주가 준 고구마를 싸서 갔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다렸고 친구도 당연히 반가워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 교사의 아내가 현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는 주말마다 손자들이 와서 조금 곤란할 때도 있어요. 말끝은 흐려졌지만 박 선생님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방문이 반가움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 초대는 예였지 진심은 아니었구나. 정 교사의 입장에서 처음엔 반가운 얼굴이었겠지만 주말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친구의 방문은 가족의 일상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대화 소리에 아이가 낮잠을 못 자고 주방과 거실을 내어줘야 하는 아내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에게도 방문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작은 선물 꾸러미를 조용히 자신의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지만 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방문은 받는 사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정겨운 이웃이라도 그 사람의 집은 나의 공간이 아닙니다. 방문은 환대의 형식이지만 반복되면 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방문은 비교를 불러옵니다. 장 씨 부부는 단지 내에서도 꽤 검소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연금 생활자였고 아내는 여전히 전통시장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죠. 둘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다니는 사이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의 박 여사 부부는 반대로 부유했습니다. 집에는 매주 정원사가 다녀가고 손님이 오면 언제나 좋은 와인을 꺼냈습니다. 대문을 열면 풍성한 꽃밭과 마당의 분수가 보였고 그곳에서 나는 음악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반은 자주 왕래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장씨 부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말자. 이상하게 기분이 처져. 박 여사의 말투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파리에서 보내줬어. 그거 일본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거야. 하지만 듣는 이에게 그 말은 너와 나의 차이로 들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장씨 부부의 가슴에 작은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비교를 하게 돼. 그리고 그 비교는 마음을 다치게 해. 장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등한 관계라 여겼던 사이도 자주 방문하고 자주 대화하면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그것이 질투가 아닌 상실감일지라도 마음의 거리에는 분명한 선이 생깁니다. 셋째, 방문이 잦아질수록 말도 많아지고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윤 여사는 72세입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손재주가 좋아 같은 단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광장에 나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자주 이웃집을 오가며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나누는 일이
그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도 그 잦은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사람들과 모이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듯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 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손이 많이 가네. 뭐 성격은 괜찮은데 외동이라 그런가 봐. 그저 한숨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의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잘못 왔다는 말까지 하셨다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윤 여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조차 누군가의 입을 거치며 새로운 색을 입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주 방문하면서 나눴던 소소한 대화, 가볍게 흘린 말이 또 다른 방문지에서 또 다른 입에서 전해지며 뜻하지 않은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주 어울린다는 건 그만큼 내 이야기도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구나. 그녀는 그 뒤로 광장에도 다른 집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혼자 보며 점심을 챙겨 먹는 쪽이 훨씬 편했습니다.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이 오해보다 낫더라고요. 마른 바람을 타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적인 갈등은 결코 방문지에서 쉽게 흘려보낼 소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문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관계의 경계는 흐려지며 결국 집안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잦은 방문은 말의 양을 늘리고 말은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럴수록 침묵은 지혜가 되고 거리는 예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문을 자주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졌던 적, 말 한마디가 뜻밖의 갈등으로 번졌던 순간, 비교로 인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꼈던 기억.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다시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혹은 저도 조심하게 되네요라는 한 줄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공감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도, 너무 많은 관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때로는 불필요한 피로를 낳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주변의 모든 관계는 결국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그 발걸음이 혹여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미리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가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를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혼자인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원초적인 뜻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참된 자아를 만들어야 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인생 후반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억지스럽게 얼굴을 들이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 다녀오는 날은 왠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하루 루틴이 엉망진창이 되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연락은 그냥 받지 않고 오는 전화를 무조건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오는 전화도 대부분은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거나 화장품, 영양제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헛된 인간관계들의 소중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잘못 사귀고 사교성이 없고 대인관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혼자만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누구를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어느 학자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독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을 극복하며 개개인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고독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이별과 죽음,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고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과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즉,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전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혹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연을 애써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죠. 만나서 즐겁지 않고 위로받거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대상으로부터는 과감하게 혼자 떨어져 나오셔도 됩니다. 물론 혼자서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적절히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과 면밀히 대화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 보세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플 때 혹은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기대게 되신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이나 자기 효능을 높이기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차릴 줄 아는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집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안정감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스스로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때로는 건방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진정으로 합니다. 이 특성은 그들을 극도로 반성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종속성이 적을수록 더 독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은 생산적이고 자기 요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신감을 유리하게 관리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실에서 큰 동기부여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지낼 줄 알게 된다면 반절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를 갖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되 혼자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세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해 보세요.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기억한다면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나 자신과의 시간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